자, 1번부터 볼게요. 어원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뀔 때 의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갈매기살 바뀌었죠? 예. 그 가로 막인데 가로 매기가 됐잖아요. 이몸 역행동화라고 말씀드렸죠? 이몸 역행동화 있었고요. 밭다리 이건 없어요. 예. 밭다리가 바깥다리 이거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축약 아니에요. 예. 축약이나 탈락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라지는 건데 이거는 전체가 다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준말의 관계지 본뒷말 준말의 관계지 이거는 저기 의문 현상이 아니에요. 망난이 변했죠? 막난 잊었잖아요. 막인데 막이 망으로 바뀐 것 자음동화. 그다음에 무지개 이거 물지개였죠? 물지개인데 리을이 탈락했으니까 리을 탈락.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럼 2번 마지기 이거 말지기였죠? 예, 말지기였는데 리을이 탈락했으니까 리을 탈락 있었고요. 근에 뭐였어요? 끝널이었잖아요. 끝널. 예, 끝널이 이게 그 널이 그 리을이 탈락했어요. 탈락하고 근해가 됐으니까 이것도 저기 그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있었다고 보고. 자, 그다음에 아니 꼽다. 아니 꼽다 같은 경우에는 그 요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 사이 소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곱다. 예, 거기에 사이 소리가 들어 가지고 아니 곱다가 됐고. 여기 4번은 안 읽을게요. 이것 줄어든 건 없어요. 예, 요거는 모양 그대로예요. 예, 그대로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번 어원에 비추어 봤을 때 맞게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 이번 달부터 운동으로 다이어트라는 생각이다. 요거 다이어트는 식이요법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김구는 토익 점수가 남자 시험에서 가장 높고 카투사로 군목물한 재원이라는 거 여자한테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2번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정구는 이민의 대가신 장 선생님께 사사받았다. 사사받았다가 아니라 사사하다라고 그랬죠? 예, 스승으로 섬기는 거 사사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늦게 장가를 간 김구에게는 대학생 생질이 있었다. 남자가 부르는 거 조카 생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건 맞아요. 군대 늦게 장가를 여자가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4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 오늘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치달았다. 이거 다시 잘못했다고 그랬죠? 예, 치란 것은 위를 나타낸다고. 예, 그래가지고 1번 틀렸고요. 2번 이런 좋은 날씨에는 일에서 벗어나 삼수갑산에 가고 싶다. 이걸 많이 틀렸더라고요. 삼수갑산이라는 게 나쁜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뜻으로 잘못 착각해가지고 쓴다고요. 삼수갑산이라는 것은 귀향지예요. 귀향지, 유배지. 아주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의 외모를 보니 유명세가 따를만 하였다. 유명세가 따르다라는 말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명세를 타다 이런 건 틀렸어요. 그게 세력의 뜻으로 사용되면 잘못된 거고 세금의 뜻으로 사용된 것은 옳은 것인데 유명세가 따르다, 세금이 따르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면도는 언제인지 얼굴이 거웃이라는 거는 이게 생식기에 붙어있는 털인데 4번 찍으신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정답은 3번. 예. 자, 다음에 5번. 이거 저기 이제 관련 없는 거 포함되는 걸 고르는 건데 자, 1번의 수 심상치 않다. 심상이라는 거 심상이 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팔자 역시 그 팔자 그 사주 팔자에 나오는 수를 나타내는 거 맞고요. 특정 인물 압구정동 압구정이라는 게 한 명하고 연결돼 있고 섭씨라는 그 서비사라는 그 중국 그 스웨덴 사람 셀시우스를 나타내는 그 뜻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3번 바다 노가리를 까다 맞죠? 예, 명태의 새끼. 그 다음에 사바사바 고등어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동물 학을 떼다 맞아요? 학질을 떼다예요. 이거 그 500원짜리 나오는 학이 아니라 예, 학질 말라리아를 뜻하는 거예요. 4번에 학을 떼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다음에 6번. 예, 동물 튀기 연미복. 튀기 맞잖아요. 특에서 나왔대요. 특. 예, 말과 소의 그 사이에서 나온 예, 동물이 특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튀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동물 맞고요. 연미복 제비 뜻하는 거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수 지척 육실알. 예, 이거 저기 함정 파는 거예요. 지척은 맞죠? 지척은 맞는데 육실알이라는 게 오살알만 5하고 관계된 거예요. 육시의 6은 6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부관참시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육실알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열매 외톨박이 뚱딴지 외톨박이 밤이고 뚱딴지는 돼지감자고 그 다음에 농사 행갈에 감쪽 같다. 행갈에는 헛가래지에서 나왔고 감쪽 같다는 감적 같다에서 나왔으니까 농사를 내는 거 맞죠? 정답은 2번. 자, 그럼 7번 열매 성냥 고명딸 성냥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류 황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류 과일 맞고요. 그다음에 고명딸은 이거 저기 거기에 얹어 놓는 그 국수나 이런 데 얹어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하고 열매하고 관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답 1번이 틀렸고요. 신체 부위에 배알이 꼬이다 창자를 나타내고 굴지 손가락을 나타내니까 관련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안하고 대머리 헷갈리셨을 거예요. 대머리 왜 동물하고 관련된 거예요?
대갈머리에서 줄어든 말이었어요. 대갈머리. 예, 대갈머리, 대갈이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동물의 머리가 대갈이에요. 예, 그래서 3번 관련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중국어 라면, 다옹이 관련인 거 아실 거고. 자, 그다음에 8번 특정 인물, 다쿠앙 보이콧. 이거 둘 다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사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영어, 삐라, 미럴 여행. 삐라, 예, 빌에서 나왔고, 미럴 여행은 허니문을 한자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와 관련된 거 맞고요. 종교, 푸념. 이거는 저기 무교하고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동 관련 있어요? 예, 무동은 이거 그거예요. 저기 그 서커스예요. 서커스 하는 것. 예, 그래서 이거는 그거하고 관련 없어요. 종교하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농사, 조바심, 가르치다. 예, 조바심 같은 거는 조를 바심하는 것이고 가르치다는 것은 갈아가지고 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다음에 9번. 신체 부위. 이제 쪽팔리다, 후레자. 쪽은 머리를 얼굴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후레자식은 관련 있어요? 호레자식이에요. 이거는 저기 신체 부위와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왕실, 퇴자원. 퇴자는 왕실에 바치는 예, 그 음식을 그거 하는 것. 저기 진상품을 그 퇴를 붙이는 것. 그래서 그 관련이 있고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실에 묻혀 있는 예, 왕실에 있는 관련된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장사진, 도토리. 장사진은 뱀을 나타내는 뱀, 긴 뱀과 같이 그런 모양의 그 진을 나타내는 거니까 관련 있고요. 도토리의 돛은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 단골집, 이거 단골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 무교하고 관련 있고요. 뒷바라지하다, 이건 불교하고 관련 있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10번. 일본어 돛대. 예, 이거 저기 그 도떼오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예, 거기 맞고. 신토부리도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중국어 짝퉁, 나락이 틀렸죠? 예, 이건 뭐 틀린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나락은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불, 곧불, 코에 불났다, 불이란 듯이 불을 켠 듯이. 그다음에 수, 갑절, 두 배, 주먹 구구, 주먹으로 구구단 하는 거니까 관련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다음에 11번. 영어, 돈가스, 딴따라. 돈가스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죠? 포크 커틀리에서 예, 일본을 거쳐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니까 영어 관련 있어요. 딴따라 텐텔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관련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감색 땡땡이 치다.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이거 한정파는 거예요. 땡땡이 무늬는 관련 있어도 땡땡이 치다는 관련 없어요. 예. 땡땡이 종 치는 거거든요. 땡땡이 무늬는 그 저기 점을 일본어로 덴덴이라고 하니까 점점을 덴덴이로 하니까 예, 요거는 이제 관련이 있지만 땡땡이 치다는 관련 없는 거예요. 땡땡이 무늬는 관련 있어도. 그래서 예, 요거 넘으신 분들 대단하시고 예,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고 월인 청강지곡 예, 이거는 저기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 영어의 동장군 이거는 저기 그 영어에 원래 그 영국 기자가 쓴 말을 일본에서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예, 깡패는 그 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갱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어 관련 있고요. 자 다음에 예,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아, 예, 이거 뭐 맞출까 말까 했는데, 아, 이거 참, 예, 아, 이거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 욕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좀, 예. 그다음 12번, 1번, 예, 특정 인물, 예, 당인동 이면수. 당인이라는 것은 그 저기 중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당인이라고 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인물과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바다, 올갱이, 오사리 잡놈. 올갱이는 그거죠, 다슬기죠. 예, 달기는 아시다시피 거기 냇가에서 자라는 예, 고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2번도 예,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왕실, 내자동, 평창동. 예, 그 내자동은 관련 있죠. 내자시가 있었으니까. 평창동은 관련 없어요. 평창동은 저기 그 대동미를 보관하던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관련 없고. 4번 종교, 점심, 스승 이건 둘 다 관련 있죠. 예, 점심은 이게 선교회고요. 선종하고 관련 있고 스승은 저기 그 스님을 원래 그 섬기는 스님을 스승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관련 있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다음 13번 특정 인물. 독불 장군은 그 독불이라는 장군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성, 젠장맞을, 개간. 여기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젠장맞을이 성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젠장은 제기랄 난장맞을이에요. 제기랄이 관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기랄 난장맞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기랄이라는 게 예, 성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요것도 함정파는 거예요. 요거 한 단계 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악머구리, 왕개구리를 말하고, 개사리 이건 관련이 없죠. 예, 개사리는 이제 개가를 뜻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왕실, 보필, 예, 팔판동이 관련 없어요. 예, 팔판동은 8명의 판서예요. 판서가 왕실하고 관련 있어요? 예,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뭐 2번이 더 명확한 정답이니까 예, 4번은 예, 팔판동은 그거는 관직하고 관련 있는 거지 왕실하고 관련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에 14번 맞춤법이 맞은 것은 사족을 못 쓰다. 1번이 맞죠?
해님, 해님이라고 그랬어요. 님이니까 전미사기 때문에 해님이라고 쓰는 게 맞고 예부터예요. 딴지를 걸다가 아니라 딴족을 걸다, 딴족을 걸다 이런 거 맞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5번 아래 형식이 반복되는 말 중에서 뒷말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거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알라리 깔라리 뭐라 그랬어요? 앞에 깔이니까 뒤에 까다라는 수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뭐라 했어요? 미주가 그거니까 미주알이 학문이니까 앞에 아마 그 생식기가 들어갔을 것이다. 고추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었고 얼씨구 절씨구는 이거 관련 없어요. 제가 설명한 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라는 것은 중으로 생각하니까 뒤에 떠도라는 중이라고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16번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는 사리, 누비, 돼, 돌. 사리라는 것은 사리다에서 왔죠. 그러니까 동사에서 명사가 나온 거예요. 뱀이 도사리다, 사리다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누비라는 것은 나비에서 나왔죠, 나비. 저 명사에서 나온 거예요. 나비에서 누비다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에서 동사가 나온 거예요. 이거 되다도 한 대, 두 대 퍼주는 거잖아요. 되다가 뭐 비컴을 뜻하는 게 아니라 되다라는 것은 쌀로 퍼주는 걸 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대, 두 대에서 되다란 말이 나왔으니까 명사에서 나온 거고요. 돌 이거는 한돌, 두돌 있죠? 거기에서 돌이라는 말이 돌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명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자, 17번 민간 어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노다지, 노터치라고 민간 어원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루묵어라고 불러라. 민간 어원 말씀드렸고요. 행주치마 이거를 많이 찍으셨다고. 행주치마 가장 유명한 민간 어원이에요. 행주산성, 행주대첩. 그것 때문에. 그래서 4번 안성맞춤은 없어요. 안성탕면 얘기하시겠어요? 안성탕면? 그거는 민간 어원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뭐 그 전부터 좀 있었어야 민간 어원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8번 비유가 쓰인 어원이 아닌 것은 고주망태 이거는 술 거르는 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가 쓰였고요. 용수철 용의 수염으로 된 이것도 비유가 쓰였고요. 효시 앞에 이렇게 전쟁할 때 쓰는 화살 시작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족집게는 작은 집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게 안 쓰였어요. 비유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9번 의미 가치의 변화 방향 상승 하락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마누라 원래 대비 마누라라는 식으로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하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얌체는 염치라는 말이죠. 염치라는 말이 돼가지고 저 사람 얌체야. 염치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염치가 있다라는 말은. 근데 얌체라는 말로 나쁜 말이 됐으니까 의미 하락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망이란 말은 뭐가 있었나요? 이미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미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의미 변화가 없어요. 의미 가치 상승이나 하락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 77 맞다라는 거 저번에 얘기했지만 77 맞지 않다. 그렇게 뒤에 부정어를 써야 원래 쓰는 말이에요. 77 맞다라는 것은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하락. 그래서 4번. 정답은 3번 19번에. 참 20번 의미 범위의 변화 방향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제 확장의 축소냐. 아녀자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와 여자. 그런데 여자만 가리키는 거니까 의미가 축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영감. 영감은 의미가 축소됐나요? 넓어졌나요? 이거 확장됐죠. 그렇죠. 이거는 원래 정삼품 이상의 벼슬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벼슬만 얘기하는 것을 일반적인 노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의미가 넓어졌고요. 자, 그러면 호남이라는 것 금강 아래가 원래 호남이라고 했죠. 금호강. 그래서 충청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전라도로 쓰니까 의미가 축소가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시래기라는 것은 쓰레기. 근데 쓰레기에서 의미가 이제 축소가 된 거죠. 축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럼 21번. 언어 기호의 자의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21번부터는 별로 틀린 분 없으니까 이거는 좀 오히려 거기에 더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서술식에 이제 구문과 다 와요.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1대1의 관계, 만약에 자의성이 없다 그러면은 의미와 형식 간의 1대1 관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책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책상이라고 전 세계에서 다 불러야 돼요. 다른 걸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텐데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낱말의 형태, 의미의 변화. 만약에 자의성이 있다면 낱말의 의미가 변하겠어요?
의미가 변하지 않죠. 1대1 관계가 딱 이걸 책상이라고 불러야 된다면 원시 시대부터 이걸 책상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 의미가 뭐가 이렇게 생성이 될수록 뭐 다르게 변하고 그러는 것, 예, 그런 거는 약간 결국 그 의미하고 그 형식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니까 1번은 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2번 반이요. 반이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예, 반이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저기 제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거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자, 그 다음에 다이어.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어가 그러니까 그 저기 형식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게 동음어하고 다이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미 간에 관계가 있으면 동음어고 관계 없으면 동음어고 관계가 있으면 다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만약에 그 다이어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의미가 어떤 사물만을 가리켜야 되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다이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번지는 게 의미가 딱 하나여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이게 저기 그 어떤 걸 뭐 가리키는데 자꾸 저기 경계가 분명치 않은 거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불연속성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데 만약 개하고 고양이 사이에 개와 고양이 사이에 새끼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뭐 개냥이냐, 개양이나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고아지?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불려야 될 거예요. 예, 불려야 되는데 그렇게 저기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 예, 그런 것도 바로 저 자의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다음 21번. 예, 오den 리차즈의 기호삼각형은 예, 사고, 지시, 상징, 지시물. 예, 사고, 지시와 상징과 지시물로 이루어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시설이 가진 한계는 샛별과 개밥바락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같은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 언제 뜨느냐가 다른 것인데, 예, 이거 지시설은 하나를 예, 곧 지시하는 사물만 가리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같은 사물을 두 개로 표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3번. 개념사는 심리적인 현상인 의미를 심리적 존재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추상적이므로 의미 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이 타당하지 않다. 이게 틀렸죠? 예,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파악해서 예, 의미 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이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그 의미라는 거는 원래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요거는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4번 행동주의설의 한계는 장면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일관되게 기술하기 어렵다. 너무 많은 반응들이 있으니까 기술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23번 내포적 의미는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주변적, 가변적, 개방적이고, 자, 그다음에 정서적 의미는 컴포터와 홀리 고스트를 들었을 때 전자에는 위안을 느끼며 후자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반영적 의미라고 그랬죠. 예,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발산하고자 할 때는 정서적 의미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의미에서는 반영적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연화적 의미에서 공기관계 중시되고요. 원형은 범주 요소의 구성 요소를 증명하는데 시간이 예. 자, 다음에 25번. 이게 22번, 23번, 24번이죠. 틀린 것. 어휘소는 개념을 축소하고 추상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 이거 어휘소는 개념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예, 개념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추상화하는 게 구체화시켜요. 예. 어휘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훨씬 더 구체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성문문서 기로는 고정된 의미 가설을 지시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닮음의 증후군은 불명확한 의미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고요. 원형 이론은 어휘 습득에 나타나는 과대 확장의 까닭을 밝혀주고요. 자, 그다음에 25번. 문법적인 구성에서 공기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서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 용법설은 한정된 용법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기술하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 강점이 있다. 이게 지금 한정된 용법이 아니죠. 용법이라는 게 세기가 셀 수 없는 예, 한정적이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하기 예, 가능하지 못하죠. 그래서 강점이 없고 2번이 틀렸고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 의의 관계설은 세계와 사물과 사건을 전달하는 주된 기능을 중요시했던 점에서 강점이 있다. 예.
그 의의관계설은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죠. 개념설 같은 게 주된 기능을 중요시 여겼고 의의관계설은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서 밝힌다고 의미를 밝힌다고 그랬으니까 사물과 사건을 전달하는 주된 기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사회적 의미는 외연적 의미라고 하며 대조적 자질 또는 의미 성분으로 이거는 저기 사회적 의미가 아니죠. 그 개념적 의미 그걸 얘기했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23번을 지금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미안하고 23번에 만약 4번 찍은 분 있어도 맞게 할게요. 그거는. 자, 어떤 거요? (23번에) 2번이요? 예예. 예예. 원형은 범주의 구성 요소를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안합니다. 4번이 아니라 제가 이거 좀 또 말을 또 착각을 했어요. 2번이 맞네요. 4번이 틀렸어요. 4번 틀렸고 문제를 다시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앞에서 서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안 헷갈리나? 좀 구차한 변명인지 몰라도 4번 틀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 적게 걸리죠? 그렇죠? 그 범주를 그거 하는데 범주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게 원형이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죠? 자, 제가 예언한 대로 표정들이 다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하나씩 틀린 분들 다수고 중간고사 이제 잘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잘 볼 그건 없잖아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못 볼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기말고사 때 보충하시고 또 중간고사 때 잘 보셨던 분은 기말고사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좋게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1.3 변형생성주의 56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저 의미 성분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는 몇 시에 시작했죠? 10분에 시작했나요? 15분에 시작했나요? 하여간 2시 15분에 끝낼게요. 2시 15분에 전타임 전반기 끝내고 자 1.2 미국의 성분 분석 이론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의미를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연관을 받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느냐? 구조주의와 문화인류와 변형생성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조주의에서는 우리 저기 음운 얘기할 때 정지음 P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 P를 양수음 and 무기음 플러스 무성음, 즉 플러스 양수음 플러스 무기음 플러스 무성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데에서 힌트를 받았고, 자 그다음에 미국의 문화인류학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얘기할 때 직계 반계냐 플러스 C1이냐 C2냐 남성 여성이냐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판정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요. 자 변형생성주의에서는 뭘 받았느냐 56페이지 보시면은 배칠러라는 말이 나와요. 총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뜻도 있네요. 다른 기사의 진영에 봉사하는 젊은 기사 학사학위 소지자도 되고요. 번식기에 짝이 없는 젊은 물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저기 한 번 더 결혼하는 남자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나무형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한 번 더 결혼하는 남자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플러스 남성 플러스 인간 플러스 한 번 더 결혼하는 남자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수용도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게 저기 아래에 있는 거를 몽땅 다 아래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걸 몽땅 다 함의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변형성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수용도를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게 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기 성분분석 이론에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56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예컨대 배칠러의 의미는 인간, 남성 한 번 더 결혼한 남자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쭉 그려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게 다 포함되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성분 분석의 원리와 절차. 2.1 성분 분석의 원리.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성분 분석의 원리는 음소를 몇 개의 변별 자질로 분해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래서 그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음소를 변별 자질로 나타내듯이 의미를 변별 자질로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57페이지 보시면 정지음, 그림 4번에 정지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지음은 다른 말로 파열음, 폐쇄음이에요. 파열음, 폐쇄음. 그래서 요게 지금 두입술, 잇몸, 여린, 입천장, 유성, 무성 이런 것들이 다 그거죠. 저기 저 성분 그 변별 자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음 위치, 조음 방식 이해 가세요? 조음 위치는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 조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내느냐, 이런 건데 그러면 P를 정의 내려보세요. P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플러스 두입술, 플러스 무성.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T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플러스 잇몸, 플러스 무성. G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플러스 여린 입천장, 마이너스 무성. 예. 유성, 무성은 상부적 관계니까. 이렇게 지금 음소를 정의 내리는 것에서 따와가지고 의미의 성분 분석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어휘소의 의미가 내부 구조와 관련되어 있음은 형태적으로도 확인된다. 예. 그래서 의미가 그 형태적으로 확인되는 예도 있어요. 5번 예를 볼게요. 5번 보면은 티오가 있고 티아가 있고 히오가 있고 히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부엘로가 있고 아부엘라가 있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O하고 A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O는 플러스 남성, A는 마이너스 남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자질이 명형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자질이 형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남자, 여자라고 그랬을 때 남자의 말에 남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남자 그 철수 영의했을 때 철수라는 말에 남자의 자질이 있냐고요. 남자의 그게 저기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이렇게 지금 저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자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읽어보시면 O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친족 명칭에는 접사 O가 남성, A가 여성을 표시한다. 이렇게 의미 자질이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58페이지 볼게요. 2.2 이번엔 성분 분석의 절차를 볼게요. 이제 어휘소에 대한 성분 분석의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면 성분 분석은 어떻게 식을 짜가지고 어떻게 추출을 해내느냐. 첫째, 둘째, 셋째. 그 아래 보시면 첫째, 상호 연관된 낱말의 영역을 설정할 것. 즉 아무런 관계없는 단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연관된 단어를 모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성분 분석으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연관된 단어를 모아라. 그거고요. 그다음에 둘째, 그 영역의 낱말들 간의 비례식을 만들어라. 예. 비례식을 만들고 셋째, 그 비례식의 근거에서 의미 성분을 식별해라. 즉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라. 그거예요. 그 아래 6번 볼까요? 6번에 기억 6대 10은 12대 20. 이거는 지금 첫째, 둘째를 해놓은 거예요. 6, 10, 12, 20 연관된 거를 모아놨고요.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1번에서 해냈고요.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6대 10은 2 곱하기 3대 2 곱하기 5. 이거는 뭘 한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네요. 의미 성분을 식별했어요. 자, 그래서 공통 성분은 뭐예요? 2네요.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 성분은 3과 5네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
자, 요거를 수를 갖다가 이제 그걸로 표시를 하면, 단어로 표시를 하면, 7번 보시면 성인 남자 대 성인 여자는 소년 대 소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소년, 소녀를 모았고요. 첫째. 그 다음에 비례식을 만들었어요. 둘째. 자, 그다음에 공통성분, 시차성분은 뭐예요? 공통성분, 차이성분은. 소년, 소녀 같은 경우에 공통성분은 마이너스 성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그 시차성분, 차이가 나는 성분은 뭐예요? 남성이네요. 네, 남성. 하나는 플러스 남성, 마이너스 남성. 자,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도 있고 59페이지에 8번 같이 비례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성인 남자 대 소년, 성인 여자 대 소녀. 자, 첫째, 둘째는 같아도 셋째가 다르겠네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예요? 성인 여자 대 소녀는 공통점. 이거는 남성이라는 거죠. 남성, 마이너스 남성. 그 다음에 시차성분은 성인이겠네요. 하나는 플러스 성인, 하나는 마이너스 성인. 그래서 성분분석의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슷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비례식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내라. 이게 공통성분의 성분분석의 절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림 5번 이해 가시죠? 사람의 의미장.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쭉 풀어서 볼게요. 9번 보시면 성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성인 남자는 플러스 어덜트, 플러스 메일, 플러스 휴먼. 소녀는 마이너스 어덜트, 마이너스 메일, 플러스 휴먼. 소녀를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인이 아닌, 성인이 아닌 여성 사람이 되겠네요. 근데 여성 사람은 여성이라는 게 일단은 사람을 함의하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건 굳이 붙일 필요가 없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분 정의를 내리면 사전을 쓰기가 편해요. 사전은 거의 다 이렇게 성분 정의를 쭉 말로 풀어 쓴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60페이지 볼게요. 그림 6번. 요 그림 이해 가세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정의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 앞에 있는 것보다 이해가 더 쉽게 간다. 하시는 분은 천재예요. 기하학의 천재예요. 기하학의 천재. 전공 바꾸세요. 바꾸시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림 6번이 더 이해가 좀 어렵죠. 어렵고 그 앞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한 게 이해가 쉽고요. 자, 그러면 3번 의미 성분의 유형. 3.1 공통 성분과 시차적 성분. 그러면 의미 성분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자, 그러면 공통 성분과 시차적 성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 성분은 두 개의 그 비교하는 것 중에 비교하는 게 같은 성분, 같은 성분이고 두 개가 차이 나게 하는 성분이 바로 시차적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적 성분, 시차적 성분 그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그 아래 두 번째 줄 볼게요. 곧 그 분야의 모든 어휘소가 공유하고 있는 성분과 어떤 의미 분야 안에서 서로 다른 어휘소를 구별해주는 성분을 말하는데 전자를 공통적 성분이라고 불러요. 모든 어휘소가 공유하고 있는 성분, 공통적 성분이고요. 후자를 시차적 성분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른 어휘소를 구별해주는 성분, 시차적 성분. 자, 그림 7번 볼까요? 61페이지에 그림 7번 보시면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있는데 이것의 공통적 성분은 뭐예요? 어덜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차적 성분은 뭐예요? 메일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성인 남자와 소년을 비교해 볼까요? 성인 남자와 소년을 비교하면 공통적 성분은 뭐예요? 플러스 메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차적 성분은 어덜트가 되겠고. 이게 공통적 성분, 시차적 성분. 이게 가장 이제 의미 성분의 유형 중에 쉽고요. 그다음 3.2 보시면 이번엔 분류적 성분과 관계적 성분이 나와요. 의미 성분에는 사물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분류적 성분과 다른 사물과의 관련 아래서 포착되는 관계적 성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면 분류적 성분이라고 그러고
관계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면 관계적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류적 성분의 보기로는 남성, 여성, 인간 등과 같이 어떤 사물의 고유하게 구비된 특성을 말하고 그에 비해 관계적 성분은 아버지, 앤 아들, 형, 동생 등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관계적 성분은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 못 가실 텐데 이해 안 가실 텐데 62페이지 보시면 이해 갈 거예요. 62페이지 10번 아버지를 정의 내려볼게요. 아버지. 예. 아버지는 남성이에요. 남성. 남성이며 누구의 어버이죠? 그렇죠. 누구의 어버이.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남성은 무슨 성분이요? 이거는 분류적 성분.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누구의 어버이라는 것, 이런 성분이 무슨 성분이라고요? 관계적 성분이에요. 어머니, 여성, 누구의 어버이, 이게 관계적 성분. 할아버지, 남성, 요거는 분류적 성분. 누구의 어버이의 어버이, 요거는 관계적 성분. 자, 요 10번 얘는 직계 친척이에요. 직계 친척을 이제 정의 내린 것이고 11번은 반계 친척을 정의 내린 거예요. 직계 친척, 반계 친척 저번에 설명했었죠? 예, 직계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고 반계는 형제의 관계라고요. 자, 그래서 11번 보시면은 x는 y의 형이다 라는 식으로 명제식 표기법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x는 y의 형이다, x는 y 오빠이다 이런 게 명제식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걸로 성분 분석을 해보면은 남성, 형제, 남성, y보다 손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라든지 y보다 손위 이런 게 관계적 성분이 되겠죠. 누구의 형제, 누구 y보다 손위 이런 식으로 x는 y의 오빠이다. 남성, 여성 이거는 그 분류적 성분이 될 것이고 형제나 y보다 손위 이런 게 명제식 관계적 성분이 될 거고요. 자,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다음에 3.3 볼게요. 보조적 성분과 잉여적 성분. 보조적 성분은 어떤 어휘소의 부차적인 특징을 의미 성분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같은 의미 분야에 속하는 다른 어휘소와 구별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로 비유적인 전이가 일어날 때 사용된다. 예컨대 그는 너구리다라고 했을 때 그는 털을 가진 동물로서 너구리가 아니라 마음씨가 음용하다라는 특성을 서술한 것이다. 그래서 털을 가진 동물 이게 중심 의미가 되겠죠. 중심 의미. 그러니까 그 중심 의미에서 벗어난 거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벗어난 의미들 그런 것들을 다 성분으로 표시하는 게 보조적 성분이에요. 너구리는 털을 가진 동물이 1번으로 나와 있겠죠. 2번, 3번이 잘하면 마음이 음흉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런 식으로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음흉하다라는 말 그런 말은 그 비유적인 뜻, 보조적인 뜻이니까 그런 거를 그 성분으로서 표시해 놓은 게 보조적 성분이에요. 자, 그 그림 8번 볼까요? 그림 8번 보시면 그림 8번에 바로 위에 딸락 보시면 그 사람은 곰이다라는 표현을 두고 곰의 시차적 성분은 문제되지 않고 내포적 의미로서 미련함이라는 보조적 성분이 쓰인 것이다. 그래서 그 곰이라는 게 털이 달린 동물 그게 이제 1번이 되겠지만 미련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미련함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거는 부차적 성분이 된다고요. 보조적 성분이 된다고요. 예전에 장작간호라는 사람의 그 베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곰 새끼가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의 여행을 이제 담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그거를 꿀통을 이제 먹다가 꿀통에 이제 벌이 완전히 막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물어요. 무는데도 상관없어요. 그냥 곰은 계속 먹더라고요. 그거를 먹다가 그거를 이제 꿀통이 그 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뿌리를 건드려가지고 뿌리를 건드릴 때까지 퍼먹다가 그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거기에 맞아 죽어요. 곰이. 그런 다음에 이제 곰 2마리에 새끼 2마리에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시작이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곰이 미련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위에 막 서서히 막 그 큰 나무가 쓰러지는데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꿀 먹는 데 집중해서. 자, 다음에 4번째 줄 보시면 이처럼 64페이지 4번째 줄 보시면요. 중간에
이처럼 어떤 어휘소의 성분 분석에서 예측될 수 있는 특성을 잉여적 성분이라고 한다. 예. 자, 이번엔 잉여적 성분을 설명할게요. 아까 보조적 성분과 잉여적 성분은 같이 나와 있었죠? 같이 나와 있지만 동등한 게 아니에요. 예. 관련 별로 없어요. 그냥 묶어놓은 것 뿐이에요. 잉여적 성분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뭘 하나 설명했을 때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잉여적 성분이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 내지 남자,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남자, 여자. 그러면 그 사람 인간이라는 거 표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동물한테는 수컷, 암컷이라고 그러지 남자, 여자라고 안 그래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라는 성분은 뭘 잉여적 성분으로 갖는 거예요? 사람을 잉여적 성분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잉여적 성분이에요. 요즘 뭐 예전에 잉여라는 말이 별로 되게 어려운 말로서 사용이 안 됐었는데 요즘 뭐 어쩌다 보니까 막 청년 실업이 막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 약간 잉여라는 말이 많이 막 쓸쓸한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세상에 잉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구 다 귀한 집 자식들이고 누구인가 기쁨을 다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 A 그 그림 9번 A번 보시면은 플러스 메일 마이너스 메일 메일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애니메이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잉여적이에요? 여기서 볼 때 플러스 애니메이트가 잉여적이죠. 그렇죠. 메일이라고 하는 순간 그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애니메이트를 함의하니까. 자, 역시 그 B번은 다르게 표로 표시한 거고요. 메일이건 피메일이건 애니메이트를 잉여 자질로서 갖는다는 거예요. 자, 12번은 또 다르게 나타냈어요. 12번 플러스 마이너스 메일,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플러스 애니메이트를 잉여적으로 갖는다는 것. 그래서 플러스 애니메이트가 잉여 자질이 되는 거고 잉여적 성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12, 그 아래 읽어볼게요. 12의 규칙은 어떤 어휘소에 플러스 메일 혹은 마이너스 메일이라는 의미 성분이 도출되면 플러스 애니메이트라는 의미 성분은 자동적으로 전제된다. 자,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잉여 규칙이 갖는 중요한 기능은 어휘소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 뭘 해요? 1번 간결성을 부여해요. 잉여 성분에 의의 첫 번째 간결성을 부여한다. 안 그랬으면 다 기술했어야 될 거예요. 간결성을 부여하니까 의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아래줄 보시면은 중앙 부분 잉여 규칙이 갖는 또 다른 의의를 리치에서는 피메일 맨과 마찬가지로 피메일 북의 의미상 위배됨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의미 규칙상 위배됨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자, 이거 피메일 북이라는 게 어색해요. 괜찮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메일 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말인데 그게 이상한 거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피메일이라는 건 이제 여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맨이라는 건 남성을 나타내는 그게 부딪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는데 피메일 북이 이상하다는 건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그게 중심적인 자질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잉여적 자질하고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자, 13번 보시면 이렇게 그 피메일이라는 게 마이너스 메일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메일이에요. 그런데 북이라는 건 어때요? 마이너스 애니메이트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애니메이트.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피메일은 플러스 애니메이트인데 뭐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메일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트하고 부딪히니까 잉여자질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기억은. 그러니까 기억이 어색한 이유는 메인 그 중심 자질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잉여 자질하고 부딪혀서 이상한 거예요. B번 같은 경우는 중심 자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메일, 그 다음에 플러스 휴먼, 플러스 애니메이트인데 뒤에 그 맨이 플러스 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메일하고 부딪히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성분이 충돌을 하는 것인데 그 13번의 기억 같은 경우는 잉여 성분하고 충돌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잉여 자질의 결국 그 장점은 뭐냐면 잉여 자질하고 부딪혔을 때 어색한 것, 그게 왜 어색한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female man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female book이 왜 어색하냐? 예, 이거는 잉여 자질로서 설명이 되니까 그런 거를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 예, 이게 의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예, 그 65페이지 4번 성분 분석의 확장. 4.1 의미장의 성분 분석. 저기 의미장이라는 게 그 전혀 어이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장이라는 거는 하나로 모아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아놨다는 것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뭐겠어요? 예, 그게 성분 분석이겠죠. 그러니까 의미장으로 여러 개의 비슷한 단어를 모아놨을 때 그 단어들끼리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놓는 것은 예, 의미 성분 분석이 가장 큰 그 설명력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자, 4.1 보시면 의미장의 성분 분석을 볼게요. 첫째, 친척어의 중요한 몇 가지 보기를 들기로 한다. 예, 그래서 예, 그림 10번에 부모의 의미 성분 표시가 있어요. 가친, 선친, 춘부장, 선대인, 모친, 선비, 자당, 선대부인. 이거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적 있어요? 이런 말 배운 적 있어요? 예. 친구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말 배운 적 있어요? 아, 예. 요즘 안 배우네요. 예. 저희 때는 이거 외웠어야 되는 예, 시험에 나오는 예,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자 보시면 자기 아버지 부를 때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아버지 부를 때 예, 그때 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친구의 아버지를 뭐, 예, 뭐 어떻게 다르게 부르거나 그러면은 뭐 야단 맞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 가친은 누구를 부르는 말이에요? 가친. 예, 남자를 부르는 말이고 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생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살아계신 분. 가친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 자, 두 번째 선친. 선친이란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자이며 자기의 아버지이긴 한데 어떤 분? 돌아가신 아버지. 예,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친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춘부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남자이며 자가 마이너스예요. 즉 친구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친구의 아버지인데 살아계신 친구의 아버지는 춘부장, 돌아가신 친구의 아버지는 선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는. 자, 모친도 부르는 말이 다 따로 있어요. 모친은 마이너스 남자이고 자신의 살아있는 모친을 부를 때는 모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비는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자당은 살아계신 남의 어머니 선대부인은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 이렇게 부를 때 예,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안동에서는 아직도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안동 가실 때 이런 거 좀 외워가세요. 괜히 막, 예, 막 수염 막 나고 예, 가슴 분이 막 야단칠라. 예전에 한번 생방송이 있었는데 저희 때도 하여간 짧은 치마 입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예, 많았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하여간 뭐 문제가 많다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파고다 공원, 지금 탑골공원 예, 거기 가면 이제 가 쓰고 막 요즘 그런 할아버지 없죠? 가 쓰고 막 수염 연 이런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런 할아버지한테 요즘에 이렇게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이런 짧은 치마 입고 예,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생방송인데 지야 뭐 고맙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예, 막 수염 이렇게 나고 그런 분이 방송 막 중단되고 막 어색해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 예, 하여간 뭐 예,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했고. 자, 그림 11번 예, 반개 친척의 의미 성분 표시. 이번에는 반개 친척이에요. 아, 삼촌은 남자이며 부계죠. 예, 아버지 쪽이고 그 다음에 혈연이 있고요. 외삼촌 같은 경우는 남자이며 모계이며 혈연이 있고요. 고모부는 남자이며 부계인데 혈연이 없어요. 이모부는 남자이며 모계이고 혈연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 10번 보시면 가친, 선친, 춘부장, 선대인, 모친, 선비, 자당, 선대분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부모의 의미장이에요. 이걸 갖다가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성분 분석이 그렇게 의미장의 성분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역시 그림 11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둘째, 이번에 온도위를 살펴볼까요? 온도위의 상관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 넘기셔서 66페이지 보시면 온도위는 춥다, 덥다, 그림 12번에 차갑다, 뜨겁다, 서늘하다,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뜨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어 수 있을까요? 긍정적, 확장적, 물리적 이렇게 나누는데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닿았을 때, 뭔가 이렇게 느꼈을 때 기분 좋은 건 긍정적이고 기분 나쁜 건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장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확장적. 춥다는 마이너스고 덥다는 플러스고 차갑다는 마이너스고 뜨겁다는 플러스인 것으로 봐서 뭐겠어요? 온도가 높고 낮은 걸 뜻하겠네요.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축소가 되니까 보통 그래서 확장적 수축적 뭐 그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그다음에 물리적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춥다는 마이너스고 덥다도 마이너스고 차갑다 뜨겁다 플러스고요. 요거는 생각하기 좀 힘들 거예요. 힘들 텐데 우리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기 있는데 몸 전체로 느끼는 것과 뭐를 집었을 때 부분적으로 느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춥다와 차갑다가 차이가 나는 거죠. 춥다는 몸 전체로 느끼는 것, 차갑다는 우리가 뭘 만졌을 때 부분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물리적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 위에 읽어볼게요. 66페이지 두 번째 줄. 감각상 적당하여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온도와 지나쳐 불쾌감을 주는 부정적 온도의 대립. 그 다음에 고온의 축을 이루는 확장적 온도와 저온의 축을 이루는 수축적 온도의 대립. 물체의 온도가 사람의 피부에 부분적으로 닿았을 때 느끼는 물리적 온도와 몸 전체에서 느끼는 생리적 온도의 대립 등으로 구조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둘, 넷, 여섯, 8개의 그 온도의 의미장, 온도의 어휘장을 이렇게 단어를 표시해 놨네요. 여기에 뭐 하나 이상한 거 없으세요? 춥다, 덥다, 차갑다, 뜨겁다, 서늘하다,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뜨뜻하다. 이거 쭉 봤을 때 뭐 좀 이상한 것, 좀 약간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지 않으세요? 미지근하다 이해 가세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가 긍정적이래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확장적이고 마이너스 확장적이고 미지근한 건 따뜻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적이고 물리적인 거 이건 이해가 가는데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수긍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커피가 미지근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게다가 확장적이라는 게 마이너스예요.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뜻한 온기가 없다는 건데 그래도 온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의미장의 빈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렉시컬 갭이라고 그러는데 빈자리를 남겨놔도 돼요. 이 자리를. 우리가 다섯 손가락 있을 때 이거 뭐라고 그래요? 고유어로. 이거 엄지, 요거 검지, 요거 가운데라고 그래요. 가운데. 요거 있어요. 요거 따로 이름 없어요. 요거 뭐예요? 요거 새끼. 요거 새끼. 네 번째 게 이름이 없어요. 고유어로. 약지라는 건 한자어예요. 한자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나 이런 데 뭐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원래 불안정해요. 불안정해가지고 단어 중에 모르는 빈자리가 꽤 있단 말이에요. 다 채워지는 것 같아도 빈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빈자리로 남겨놓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고 아니면 뭐 외래어로 빌려오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약지처럼 그렇게 생기는 거는 뭐 인간이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억지로 막 미지근하다를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 끼워 넣어가지고 시원하다 좀 약간 될 것 같아요. 시원하다 바꿔주면 약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것도 좀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빈자리로 남겨놔도 돼요. 언어학이라는 게 뭐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막 외국어 다 잘해야죠.
그렇지 않다는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빈자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그 4.2 안 할 거예요. 4.2 안 하고 4.3으로 넘어갈게요. 유표성의 성분 분석. 5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5분. 예. 자, 그 유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표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마크드와 언마크드예요. 그러니까 밖에 표시가 나는 것 유표성, 표시가 안 나는 것 무표성.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표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표시를 안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의사가 일반적이에요? 여의사가 일반적이에요? 예. 의사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표적인 게 일반적이에요? 유표적인 게 일반적이에요? 예, 무표적인 게 일반적이에요. 표시가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표시가 있으면 뭔가 특수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뭔가 소수다. 특별하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거기 네 번째 줄 볼게요. 67페이지 유표성의 성분 분석 네 번째 줄. 단순한 쪽은 무표항, 복잡한 쪽은 유표항이 된다. 그래서 단순하고 일반적인 거 무표항, 다수인 거 무표항, 복잡하고 특별하며 소수인 것 유표항. 따라서 유표항은 무표항보다 상대적으로 의미 성분이 많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예. 자, 68페이지 볼까요? 6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 볼게요. 여기서 생물, 무생물, 왕, 여왕과 같이 형태상으로 표지의 존재 유무에 의해 특정지어지는 것을 경우를 형태상의 유표성이라고 한다. 네 번째 줄 생물, 무생물, 무라는 말이 더 들어갔죠? 왕과 여왕, 여라는 말이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형태상으로 표지의 존재 유무에 의해서 특정지어지는 경우를 형태상의 유표성, 형태상으로 표가 있어요. 표시가 있으니까 유표성이라고 하고, 길다 짧다와 같이 의미상 중화의 기준에 의하여 특정지어지는 경우를 의미상의 유표성이라고 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길다 짧다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관계. 예. 저기 우리 그 길이라고 그래요? 짧이라고 그래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짧이란 말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다 짧다의 상위어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길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얼마나 기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저거 얼마나 짧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 길이가 어떻게 되니? 길이라고 얘기하지 짧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유표적인 거예요? 짧다가 유표적인 거예요. 요 길다 짧다 유표적이에요. 요 길다는 무표적이에요. 무표적.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길다라는 것, 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몽땅 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예, 일반적이면 무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하위에 있는 것 예, 이런 거를 의미상으로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갔죠. 지금 하위어니까 하위어면은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형태상의 유표성, 의미상의 유표성 구별하세요. 예. 자, 그러니까 그 형태상의 유표성은 생물, 무생물, 왕, 여왕과 같이 무, 여 이런 게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 더 들어간 게 유표성이라고 하고 의미상의 유표성은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간 걸 저기 의미상의 유표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14번 얘는 형태상의 유표성의 예예요. 형태상의 유표성. 14번의 예를 보시면은 잘하다, 모자라다. 예, 뭐가 더 들어갔네요? 덕, 부덕, 규칙, 불규칙, 가치, 무가치, 폭력, 비폭력, 성년, 미성년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형태상의 유표성. 자, 그러면 15번 예요. 기자, 여기자, 미용사, 남자, 미용사. 요거는 고개 하나 더 들어갔고요. 저기 여와 남자가 더 들어갔고 16번, 17번 예를 볼게요. 이것도 형태상의 유표성이에요. 많다, 많찬다, 시원하다, 시원찮다, 소, 송아지, 말, 망아지, 개, 강아지, 개아지가 아니라. 자, 그러면 14, 15번과 16, 17번의 차이는 뭐예요? 14, 15번은 B 플러스 AB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B 플러스 AB형 B와 그리고 뒤는 예. 자 저기 14, 15번이 B 다시 A 플러스 B형이란 거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예. B는 똑같고 앞에 모자라다 뭐라든지 부라든지 여라든지 남자라든지 이런 말이 다 들어갔어요. 자 17번, 17번 같은 경우 16, 17번 같은 경우에는 많다, 소 요건 똑같은데 뒤에 잔타, 아지 이런 말이 다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예,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 68페이지. 예. 저기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번에 의미상의 유표성을 볼게요. 의미상의 유표성. 아까 전에 형태상의 유표성은 형태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이고 의미상의 유표성은 69페이지 이제 보시면 아까는 설명했다시피 18번 얘가 기억에 무표형 길다가 있어요. 형용사 비교적 길이. 그런데 유표형 길다가 있거든요. 형용사 비교적 길이 기준보다 크다. 유표형 짧다. 형용사 비교적 길이 기준보다 작다.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요 문제예요. 요 문제. 무표형은 어디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유표형 길다가 요 저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 예, 짧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 예. 그래서 하위어일수록 의미항은 하나씩 늘어나요. 하위어일수록 예, 늘어나고 예, 의미항이 더 늘어나니까 유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의미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예, 저기 허리띠가 얼마나 기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짧니? 라는 식으로 짧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길다라는 게 그 상위어로서 그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무표항으로서. 짧다, 짧다예요, 짧다예요. 어떻게 발음해요? 짧다예요, 짧다예요. 네. 그 이런 걸 이제 겹받침이라고 그러는데 겹받침이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앞에 거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저기 두 개 다 발음할 수는 없어요. 한국어 발음은 그래요. 한 자리에 하나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스트라 그 STL까지 몽땅 다 한 자리에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두자음금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서 하나, 아래 자리에서도 하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발음하라고 그러면 딱 둘 다 딱 발음을 해버려요. 근데 한국어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어는 둘 중에 하나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닭이에요, 닭이에요. 닭이죠, 닭. 이건 뒤에 걸로 소리 나네요. 짧다는 앞에 걸로 소리 나고 예.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많아요.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게 많아요. 예. 헷갈리시죠? 예.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훨씬 많아요.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근데 여러분은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외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공부하시느라고 예외를 많이 알고 있어서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것보다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훨씬 많다. 예, 그래서 밥다, 뭐 넙둥굴다, 넙죽하다 뭐 이런 거 막 외웠었잖아요. 외우고 그런 거 다 뒤로 소리 나는 거였어요. 읽다도 마찬가지였고 읽다, 닭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읽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리을 기억인데 뒤에 걸로 소리 나죠. 예, 그런데 읽고, 읽기, 고나 기 같이 기억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을 때는 또 앞에 걸로 소리 나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게 예외예요. 읽다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그런데 뒤에 기억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은 다시 예외가 돼서 원칙으로 돌아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읽다라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많이 헷갈리시고 그럴 텐데 하여간 뭐 겹받침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앞에 걸로 읽으세요. 앞에 걸로 읽으시고 뒤에 거는 예외가 몇 개 있으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예. 자, 예, 참고로 이제 짧다를 말씀드렸는데 예, 짧다 같이 앞으로 발음하는 게 많아요. 뭐 길다 짧다 같은 경우에는 예, 둘 다 유표항이다. 유표항. 그 길다 밑에 있는 길다 짧다는. 자, 그러면 4.4 이번에 의미관계의 성분 분석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제목을 몇 개 더 붙여주세요. 제목을 좀 고쳐주세요. 의미관계의 성분 분석의 장점. 이 장점. 의미관계의 성분 분석의 장점. 장점이 나오면 뒤에 단점이 나오겠죠?
한계점이 나올 거예요.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자, 장점은 뭐냐? 그 아래 딸라. 첫째로 동의관계에 있는 두 어휘소를 성분분석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예, 두 어휘소를 성분분석으로 기술할 수 있다. 동의관계라는 것, 동의관계하고 같은 말이 무슨 관계예요? 동의관계와 같은 말, 유의관계예요. 요거는 같은 말, 비슷한 말 이래가지고 두 개를 차이를 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비슷한 말, 같은 말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떤 게 똑같고 어떤 게 비슷한지? 예. 그 여러분 이제 전과에 예전에 전과 요즘도 전과 있나요? 저희는 뭐 초등학교 때 맨날 했던 국어 숙제는 맨날 반대말, 예, 비슷한 말, 예, 그 베껴오는 거였는데, 예, 그 보면은 그 비슷한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유의어. 근데 이게 부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동의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어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같은 사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라고 부르는 거고 유의어는 입장이 약간 달라요. 유의어는 뭐냐면 절대적인 동의어는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인 동의어. 절대적인 동의어 없어요. 예. 옛날에 저기 산울림 메아리 이런 게 절대적인 동의어라고 그러죠. 동의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산울림 메아리가 의미 차이가 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 아라고 얘기했을 때 짱짱짱 이렇게 울려오는 거를 메아리라고는 불러도 산울림이라고는 부르잖아요. 그렇죠. 강당에서 얘기하는 것. 예.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바보하고 멍청이가 동의어다. 예.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 동의어예요. 예.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러도 멍청이 노무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바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똑똑해도 뭐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인데 똑똑하지 않겠어요? 예, 머리가 똑똑해도 뭐 손에 쥐는 짓을 본인 짓을 하면 바보라고 볼 수 있는데 멍청이라는 하면 정말 지능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동의어란 없어요. 뉘앙스의 차이라도 있어요. 적어도 용법의 차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유의어로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동의어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유의어 다 비슷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가리키는 건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이제 뜻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건데 입장 차이, 동의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의어라고 부르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동의어라고 부르고 어차피 그래도 같은 사물을 가리키는 거 아니야. 엄마나 어머니나 같은 사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물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 유의어로 쓰건 동의어로 쓰건 똑같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 유의어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예. 요거 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예,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동의관계에 있는 두 어휘소를 성분분석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관계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의미에 있는 관계죠. 예, 형식이 다르고 의미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동의관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동의관계에도 의미 차이가 아까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의미 차이를 기술하는데 예, 성분분석이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19번의 틈과 결을이라는 거는 공통적이죠. 예, 그래서 저 동의어, 유의어예요. 그래서 이 공통적 성분으로 뭘 가져요? 이거는 그 아래 눈치 빠른 분 아시겠지만 그 아래 설명 플러스 사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같지만 19번의 기억 보시면 놀 틈, 놀 겨를이 없다 이런 말은 써도 니은에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써도 문겨를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안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틈과 겨를의 공통점은 플러스 사이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틈은 플러스 공간 플러스 시간으로 다 사용이 되지만 겨를은 시간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시간만. 그래서 예, 이런 그 동의어의 관계를 밝히는데 예,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번도 쳐다보다 우러러보다 동의관계죠. 예, 쳐다보다 저번에 우리 그 어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로 보는 것인데 둘 다 위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 보시면 하늘을 쳐다본다, 우러러본다 이건 괜찮은데 니은에 선생님을 빤히 쳐다본다는 되는데 우러러본다는 안 되고 선생님을 삼가 쳐다본다는 안 되는데 우러러본다는 된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야 눈치 빠르신 분들 아래 설명 뭐가 나와요? 존경의 의미가 나오죠. 존경. 그렇죠. 예, 존경이 있다 없다. 예.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20에서 동사 동의어 쳐다보다 우러러보다는 플러스 눈으로 플러스 위로 본다는 공통성을 지니지만 대상이 유정물일 경우 쳐다보다는 마이너스 존경, 우러러보다는 플러스 존경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동의어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역시 두껍다, 두텁다. 두껍다, 두텁다 차이 아세요? 두꺼운, 두터운 옷을 입고 있다. 예, 이건 둘 다 되는데 우정이 두껍다는 안 돼요. 우정이 두텁다만 되고. 예,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플러스 부피고 플러스 크다. 70페이지예요 벌써. 70페이지 넘어가시면. 예. 21에서 형용사 동의어 두껍다와 두텁다는 얇다의 대립어로서 플러스 부피 플러스 크다라는 공통적 성분을 지니지만 두껍다는 플러스 시간성, 두텁다는 마이너스 공간성인 점에서 변별된다. 이렇게 공통성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22번 살며시 볼까요? 기억에 아내가 살며시 문을 열었다. 도둑이 슬며시 문을 열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22에서 부사 동의어 살며시와 슬며시는 플러스 동작성 플러스 완만성이라는 공통적 성분을 지니지만 동작이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런 공통성을 지니지만 살며시는 양성적, 슬며시는 음성적. 예, 그런 측면에서 변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밝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둘째, 상하관계에 있는 어휘소를 성분 분석으로 기술할 수 있다. 자, 23번 예를 볼까요? 어린이 플러스 인간 마이너스 성인, 소년은 플러스 인간 마이너스 성인 플러스 남성. 어떤 게 상위어예요? 어린이 소년 중에. 어린이가 상위어죠? 예, 하위어가 소년이죠? 예.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개? 하위어는 의미 성분이 하나 더 많아요. 의미 성분이 더 많은 게 하위어예요. 의미 성분이 적은 게 상위어고. 그러니까 상하위어를 의미 성분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의미 성분이 하나 더 있으면 하위어가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없으면 상위어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의미 성분 상위어 하위어를 정의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 23번 예에 그 아래 단락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끝부분. 따라서 하위어는 상위어를 뭐하게 돼요? 함의하게 된다. 예. 하위어는 상위어를 함의하게 돼요.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소년이면 어린이에요. 예. 남자면 인간이에요. 남자면 사람이고. 그런 것. 하위어가 상위어를 함의한다. 그거 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연과 그 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연과 내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외연이라는 것은 겉에 범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외연은 지금 어린이, 소년 중에 어린이가 더 커요. 어린이가 범위가 더 커요. 근데 내포는 뭐가 더 커요? 내포는 소년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내포가 바로 함이에요. 함이. 함이라는 것은 의미를 더 갖는 게 함이에요. 그래서 외연은 어린이가 크지만 상위어가 우리 보통 의미장 그릴 때 상위어가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연이 큰 거예요. 예, 내포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크다. 저기 소년 함의가 더 많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리면 하위어가 상위어를 함의하는 거예요. 상위어가 하위어를 함의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셋째로 대립관계에 있는 어휘소를 성분분석으로 기술할 수 있다. 대립어는 의미 성분에 있어서 동질성과 일성의 역설적인 양면을 지닌다. 자, 대립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들었던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더 다르냐, 아버지하고 로켓가 더 다르냐,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더 다르냐, 아버지하고 코끼리가 더 다르냐. 그럼 아버지하고 코끼리가 반이어야지 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반이어냐? 예, 그런 걸 제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반이어는 의미 성분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른 경우, 그게 반이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어머니가 번뜩 생각이 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비슷하니까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반이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어떤 차이만 있는 거예요? 성별의 차이만 있는 거죠. 플러스 남자, 마이너스 남자. 그런 식으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를 때는 반이어예요. 의미 성분이 하나 더 많으면 하이어고요. 의미 성분이 하나가 다르면 반이어라고요. 자, 그래서 반이어도 그렇게 그 성분 분석으로서 성분 이론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립어는 의미 성분에 있어서 동질성과 이질성의 역설적인 양면을 지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질적인 거 하나니까.
역설적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양면을 지니는데 다수의 공통적 임의 성분을 지님으로써 의미상 근접성을 드러내며 하나의 임의 성분이 맞섬으로써 의미상 소원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공통적 성분 다 있으니까 근접성을 드러내는데 하나만 다름으로써 소원성을 드러내게 돼요. 71페이지 볼까요? 24번에 보시면은 상보 대리버, 반의 대리버, 방향 대리버 이거 나중에 다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대리버의 세 종류예요. 세 유형. 1번 상보 대리버, 2번 반의 대리버. 반의 대리버를 다른 말로 정도 대리버라고 그래요. 정도 대리버. 정도 대리버. 반의 대리버보다 정도 대리버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도 대리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도성을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 대리버. 이렇게 대리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살다 죽다 같은 경우에 살다 죽다와 크다 작다의 차이는 뭐예요? 상보 대리버와 반의 대리버의 차이. 상보 대리버는 산 거 아니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니면 산 거예요.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중간 단계 없어요. 그게 상보 대리버. 정도 대리버는 중간 단계 있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는 말 존재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 이런 말. 요즘 좀비라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말이 막 통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라는 말. 그 말도 상보 대리버 남자 여자라는 거는 그 말도 있을 수 없는 말이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요즘 뭐 또 다른 뭐가 이렇게 제3의 성이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반의 대리버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고 상보 대리버는 중간 단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도성이 있는 것 크지도 작지도 않다라고 그러면 중간에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정도 대리버라고 그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방향 대리버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식. 이게 상보 대리버예요? 반의 대리버예요? 둘 다 아니죠? 방향성의 차이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부모, 자식 이런 거를 방향 대리버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땡땡 살다 죽다 하고 플러스 라이브, 마이너스 라이브. 그다음에 빅, 페런트 이렇게 표시를 한 거 보니까 하나의 의미 차이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차이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은데 하나만 차이가 나는 것. 그래서 그거로서 저희 성분 분석으로서 대리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넷째로 다이 관계에 있는 어휘소를 성분문서로 기술할 수 있다. 다이어 묶이는 게 뭐예요? 다이어하고 묶이는 게 동음어예요. 다이어 동음어 묶으세요.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우리가 아까 전에 형식이 다르고 의미가 같은 걸 동의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형식은 같고 의미가 다른 것. 이게 동음어죠. 동음어 다이어예요. 그런데 그 의미 간에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 다이가 오고요. 연관성이 없으면 동음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음어를 표시할 때 다리 사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무슨 관계예요? 요거는 동음관계예요. 동음관계. 그 다음에 요 아래 1번, 2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관계들은 무슨 관계예요? 이런 관계 다이 관계. 의미 간에 연관성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이 관계예요. 연관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게. 자, 그러면은 다리가 사람 다리와 한강 다리 다이어일까요? 동음어일까요? 사람 다리와 한강 다리. 좀 어렵죠? 사람 다리와 책상 다리 다이어예요, 동음어예요? 사람 다리와 동물 다리. 사람 다리와 책상 다리. 동물 다리와 책상 다리. 다이어예요, 동음어예요? 이건 다이어죠. 서로 이렇게 몸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그런 그 부위라는 게 설명이 다 들어가잖아요. 책상 다리도 몸체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다리가 우리 몸체를 지탱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둘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유사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예요. 저기 유사 관계, 저 다이 관계예요. 그런데 한강 다리하고 사람 다리는 어때요? 그거는 관계 없어요. 한강 다리가 물론 한강 다리에 그 교각이 있습니다만 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라는 게 원래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강을 가로질러 가지고 양편을 연결하는 게 그게 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음어가 되는 거예요. 동음어. 자, 그래서 동음어하고 다이어는 묶으셔야 돼요. 공통점은 뭐다? 형식이 똑같고 의미가 다르다. 그런데 의미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면 동음어고 연관성이 있으면 다이어다. 예. 제가 이 말은 뭐 지금 기억하시면 정말 좋고요. 예. 제가 이 수업 마칠 때까지 한 6번은 강조할 거예요. 6번은. 예, 6번. 왜냐하면 얘기할 때마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한 6번 정도 할 테니까. 예. 참 잘 들어놓으시면 이제 기억 잘 될 테니까. 예. 예. 뭐 나머지는 안 들으셔도 되고. 자, 다음에 넷째로 그래서 다이 관계에 있는 어휘소를 성문부사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불꽃이 분수가 오르다, 산에 오르다, 감기가 오르다, 계급이 오르다. 다 오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기역서부터 리을까지 의미는 다이 관계예요, 동음 관계예요? 이거 위로 올라간다는 이동을 한다는 그런 비슷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다이어예요. 다이어인데 이거를 그림 13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이란 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장소의 이동, 상태의 이동을 나눠놓고 상승 이동, 평면 이동으로 나눠놓은 다음에 상승 이동은 이동이 계속이고 도달점이 있고 그래서 이동이 계속일 때 기역, 분수가 오르다. 그 다음에 도달점이 있을 때 산에 오르다. 그 다음에 평면으로 이동할 때 감기가 오르다, 입에 오르다. 자, 그 다음에 그 상태 이동을 할 때 계급이 오르다, 성적이 오르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의 뜻 뭐라고 표시할 거예요? 플러스 이동, 플러스 장소의 이동, 플러스 상승 이동, 플러스 이동이 계속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이어도 각각 이렇게 성분 분석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성분 분석에 또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20번 얘는 그 위에 설명으로 나와 있다시피 관점을 달리해서 대리버를 통하여 다이성의 식별이 가능한 몇몇 어뢰를 살펴보자. 대리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성분 분석 의미 자질로서 대리버를 이용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렵다라는 게 다이적인 측면이 기억 니은이 있어요. 이 문제는 퍽 어렵다, 살림이 어렵다. 자, 그러면 기억의 어렵다의 반이어는 뭐예요? 이 문제가 어렵다. 반이어? 쉽다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니은, 살림이 어렵다의 반이어는 뭐예요? 예. 예. 눈치 빠르신 분 아래, 예. 아래 설명 보시면 돼요. 예. 뭐예요? 예. 예. 넉넉하다. 예. 넉넉하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다이어를 설명하는데 뭘 또 이용한다고요? 반이어를 의미자질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문제는 퍽 어렵다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쉽다로 설명하면 되겠죠. 의미성분으로.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넉넉하다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이어를 갖다가 의미성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26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성분이 반이어를 통해 가지고 의미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어렵다의 반이어는 쉽다고 니은의 어렵다의 반이어는 넉넉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 내릴 때 마이너스 기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쉽다고 니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넉넉하다로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고요. 반이어로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예요. 굵다, 기억 니은, 막대기가 굵다, 열매가 굵다. 자, 이거 굵다예요, 굵다예요. 일단은 발음. 예. 리을 기억은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지 않는 이상 뒤로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으로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굵다예요, 굵다 이거는. 굵다. 자, 굵다인데 이것의 그 반이어는 뭐예요? 기억의 반이어. 막대기가 굵다의 반이어는 가늘다죠? 가늘다. 열매가 굵다의 반대말은 반이어는 잘다고. 그래서 요거를 의미 성분으로 이용해 가지고 기억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마이너스 가늘다로.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잘다로 그렇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어를 의미 성분, 의미 자질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다음에 28번, 29번 얘를 보시면
이거는 저기 그 대리번은 같아요. 아까는 저기 반의어를 통해서 대리번을 통해 가지고 의미 성분을 추출했다면 이거는 저기 대리번은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의미 성분을 추출해야 되느냐? 28번의 넓다 같은 경우에 마당이 넓다, 길이 넓다 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어요. 그 앞에 대상에 대해서 대상.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은 마당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저기 28번의 기억 넓다는 대상이 뭐예요? 그거는 면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폭이 되겠네요. 폭.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의 면적, 폭 이런 식으로 대상 그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의미 성분을 달리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를 의미 성분을 표시할 때 그냥 이렇게 쭉쭉 아까 전에 오르다처럼 나눠가지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반이어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저기 앞에 나오는 대상에 따라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29번 보시면 깊다. 기억에 물이 깊다, 니은이 굴이 깊다. 자, 물이 깊은 거는 얕다라는 반이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대상 가지고 판단은 할게요. 물과 굴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은 수직이다. 수직이고 그 다음에 굴은 마이너스 수직이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수직, 그 수직의 차이가 있고 저기 굴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수직이어야 깊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직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다 빌려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섯째. 이번에 그 의미 성분의 장점 다섯째. 항진 관계를 성분 분석으로 기술할 수 있다. 항진 관계를 성분 분석으로. 자, 30번의 기억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남성이다. 아버지의 의미 성분 중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남성이 있죠? 그래서 의미 성분 중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거를 서술어로 하면은 항진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항진 명제. 우리 아버지는 남성이다가 왜 항진 명제예요? 아버지 안에 남성이 함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진 명제라는 거예요. 항진 명제의 정의는 뭐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에 의미 성분이 서술어로 나오면 항진 명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니은 우리 어머니는 성인이다. 어머니 안에 성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진 명제를 역시 이렇게 의미 성분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자, 다음에 74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이요. 여섯째로 모순 관계를 성분 분석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필연적으로 거짓인 단원을 모순적이라고 하는데 다음 문장이 모순 관계에 있으면 성분 분석에 의하여 증명된다. 제가 아까 항진 명제 있었죠? 네, 모순 명제는 반대죠. 우리 아버지는 여성이다. 왜 틀려요? 왜 모순 명제예요? 아버지의 의미 성분에는 여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의미 성분이 없는데 그것이 서술어로 나오면은 모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니은 우리 어머니는 성인이 아니다. 이거는 반대죠. 그 어머니 안에 성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부정을 했으니까 그게 서술어로 나오는데 부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모순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진 명제는 그 속에 있는 의미 성분이 서술어로 나왔을 때 항진 명제라고 하는데 모순 명제는 그 의미 성분이 아닌 것이 서술어로 나오거나 의미 성분인데 그것이 부정돼 가지고 나오거나 그러면은 모순 명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섯째와 여섯째는 묶여요. 다섯째와 여섯째는 묶입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7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일곱째로 잉여관계를 성분분석으로 기술할 수 있다. 잉여관계요. 32번 예를 보시면 기억. 담장, 역전합, 새신랑. 담장, 역전합, 새신랑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담하고 장하고 같은 뜻이죠. 역전, 전하고 앞하고 같은 뜻이에요. 새신랑, 새하고 신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런 거를 잉여관계라고 그러죠. 하나 지워도 돼요. 담이라고 부르거나 장이라고 불러도 돼요. 역전이라고 하면 역앞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고 나온 것. 이것이 왜 이상하냐? 이것도 의미 성분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의미 성분이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다라고 잉여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니은 볼게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 몇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니은 같은 경우는. 예, 세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도, 나도의 도, 역시 마찬가지. 라인 선줄이란 말 쓰세요. 라인 선줄. 예, 라인 선줄을 그었다. 그런 말 쓰세요? 예, 예, 안 쓰세요? 예, 예전에 썼는데 예, 그것도 세 개가 연속이 된 거예요. 라인 선줄이라고. 그 다음에 티귿 아름다운 미녀. 예, 아름답다와 미. 다시 재론하다. 다시와 재. 앞으로 전진하다. 앞과 전. 자, 리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거 하시면 똑똑한 분. 이거 왜 잉여적일까요, 리을? 착한 어린이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닙니다. 이거 왜 잉여적일까요? 이게 잉여적이에요? 뭐가 잉여적인 거예요? 차도가 아니니 잉여적이에요. 차도가 아니면 뭐예요? 인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어린이는 인도로 다닌다라고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네,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닙니다. 라는 측면에서 잉여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잉여 관계를 상분문석으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예, 연속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예, 그 잉여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덟째 볼까요? 이번에 변칙 관계. 변칙 관계를 상분문서로 기술할 수 있다. 이는 의미상으로 부적합한 문장을 말하는데 특정한 문장 성문 간의 호응 관계인 선택 제약을 어김으로써 발생된다. 자, 그래서 33번 보시면 나는 물, 술, 음료수, 공기를 마신다는 되는데 니은같이 만년필이 물을 마신다.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상분문석으로 설명하자면 마신다라는 게 주어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주어에 유적물이 들어가야 돼요. 유적물. 유적물이라는 것은 뭐 감정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감정이 있는 물체. 뭐 생명이 있으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만 예. 또 유적물. 그래서 마시다라는 것은 의미 성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 유적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어 유적물. 주어는 유적물. 그래서 그 주어 유적물이라는 것을 어기게 되니까 주어 제약에 걸려가지고 니은이 어색한 말이 되는 거죠. 자, 티귿 나는 떡을 마신다. 이거 왜 어색한 거예요? 마시다라는 건 어떤 제약이 있어요? 또 그 마시다라는 건 주어 제약도 있지만 목적어에 마실 수 있는 물체가 나와야 돼요. 마실 수 있는 물체.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에 액체나 기체가 나와야 되죠. 액체나 기체. 니은은 주어 유적물 제약이고 주어 유적물이 나와야 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에 목적어 액체 기체, 목적어 액체나 기체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시다를 예, 뭐 저기 우리가 뭐 입으로 뭐 들이마시다, 뭐 하여간 뭐 플러스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주어에 뭐가 나오냐, 목적어에 뭐가 나오냐 이런 것도 의미 성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칙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다음에 34번 예를 보시면요. 14페이지 34번 예. 기억 니은이 나와 있어요. 기억에 은행 강도가 머리에 스타킹을 신고 있다. 라는 말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근데 니은 은행 강도가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있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억이 왜 이상한 거예요? 기억은 예. 그 저기 머리에 모자를 신고 있다 라는 말은 가능하죠. 머리에 모자를 신고 있다 이상하죠. 예, 예. 그러면 발에 모자를 신고 있다. 발에 양말을 신고 있다. 발에 모자를 신고 있다. 어때요? 좀 아까보다는 덜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다라는 게 머리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부사어예요. 그 다음에 스타킹을 이게 목적어거든요. 목적어가 더 문제인 거예요? 부사어가 더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니은 보세요. 스타킹을 쓰고 있다. 예? 스타킹을 신고 있는 건 신고 있다고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있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적어는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목적어보다도 뭐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부사어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부사어가. 예. 발에 스타킹을 쓰고 있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죠. 발에 스타킹을 쓰고 있다. 예. 그러니까 신다나 쓰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보다 부사어가 더 문제라고요. 부사어에 더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은행 강도가 머리에 스타킹을 신고 있다라는 말이 이상한 이유는 목적어에는 분명히 신발료가 왔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은데 머리에가 이상한 거예요. 머리에. 예. 그래서 부사어가 신다라는 것은 발에 관련된 게 돼야 돼요. 발에 스타킹을 신고 있다. 이거는 괜찮은데.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은행 강도가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목적어에 모자류가 나와야 되고 부사어에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더 중요한 건 부사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억 같은 경우에 신다는 목적어에 신발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부사어에 발이 나와야 되거든요. 발이 나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발이라고요. 발.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도 쓰다도 목적어에 모자가 나오고 모자류가 나오고 부사어에 다리가 나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머리예요. 자, 그래서 변칙관계 역시 설명을 하자면 신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사어의 발. 예, 부사어의 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다는 부사어의 머리가 중요하고 쓰다는 머리, 부사어의 머리. 예. 자, 다음에 5번 성문 분석의 한계. 저기 그 아래 달락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 앞에 장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단점이 나와야 되겠죠? 예, 이번에 성문 분석의 단점, 한계점에 대해서 볼게요. 그 두 번째 달락 보시면 첫째, 성문 분석에서 사용된 메타 언어, 곧 의미 성분의 불명확성에 관한 문제이다. 예. 그럼 이제 메타 언어라는 것은 언어를 가리키는 언어거든요. 그 소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비성숙 남성. 인간 비성숙 남성은 소년을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리키는 언어라고 해서 인간 비성숙 남성 이런 건 다 메타 언어예요. 뭐를 가리키고 있는 언어. 메타 언어는 언어를 가리키고 있는 언어가 메타 언어인데 인간 비성숙 남성. 형태소, 단어, 문장 이런 거 다 메타 언어예요. 언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미 성분을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 비성숙 남성으로 소년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숙이란 무엇인가? 남성이란 성분은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가 등의 물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성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분 자체.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지고 철학과라는 과가 만들어졌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년을 플러스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 성분이라는 게 상당히 심오한 의미나 그런 것이 더 분석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 성분이 그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성문 분석이 주로 개념적 의미의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이다. 개념적 의미의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의미. 그래서 아까는 얘기했지만 저기 다이어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을 때 동그라미 1번에만 거의 다 지금 의미 성분이 들어가요. 2번, 3번부터는 좀 더 추상적이 돼가기도 하고 의미가 좀 내포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 내리기 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75페이지 볼게요. 75페이지 두 번째 줄. 예컨대 노총과 노처녀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남성, 플러스 인간, 플러스 결혼 정년기를 넘김으로 기술되지만 이들의 총각가 노총각, 노처녀를 의미를 죄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 노총각은 자살 가능성이 높음, 무능력함, 씀씀이가 해품. 노총각이 자살 가능성이 높나요? 재밌자고 쓰신 것 같은데. 노처녀는 신경질적임, 유능함, 순수함, 노처녀는 되게 좋게 표시해놨네요. 등 다양한 연상 의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성문 분석의 새로운 과제는 연상 의미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는 일이다. 그래서 영역을 그렇게 그 연상 의미, 추상적인 의미, 파생적인 의미 그런 데까지 넓히는 게 바로 그 좀 숙제다.
과제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문 분석은 이제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몇몇 어휘군, 친척어, 공간어 등을 분석하는데 예,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다. 예. 그래서 저기 그 성문 분석을 할 때 모든 단어가 다 듣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예, 소년, 소녀 이런 식으로 소년, 소녀,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이런 거는 되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 구조적으로 좀 짜기가 어려운 것들,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대단히 좀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랫줄 보시면 중간에 특히 추상어의 경우에는 적절한 메타 언어를 포착하기가 곤란하여 전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다. 예, 그래서 예,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기 추상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면서 예, 또 하여간 뭐 사랑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메타 언어도 개발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에 예, 넷째 예, 의미 성분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이다. 예. 넷째 예, 의미 성분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이다. 예, 이제 체계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체계의 보편성. 이는 곧 메타 언어로서 의미 성분은 범언어적으로 일정한 범위가 있는가 또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릴 때 어떤 단어를 정의를 낼 때 다른 의미 성분 가지고 지금 넣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의미 성분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 성분 그 체계에 대한 그런 그 체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어떤 걸 먼저 넣어야 될지 그런 보편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떨 때 이제 어떤 지방에서는 뭐 매미를 먹는 것으로 보는 지방도 있더라고요. 매미나 매미 애벌레. 예. 근데 우리도 뭐 번데기 같은 거 먹잖아요. 예, 근데 하여간 우리는 식용이에요. 플러스 식용. 근데 어떤 지역 가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예.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다른 의미 성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편성이 없다고 예. 보편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76페이지. 이번에는 예, 제3장 의미장. 예. 1번 의미장 이론. 예. 1.1 의미장의 성격. 1.1.1 의미장의 규정. 예.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아무 설명도 없이 나왔습니다만 예. 이런 거는 좀 좋은 체계가 아니에요. 예. 중간에 설명 좀 넣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예. 이 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 1.1.1이 되도록 아무 설명이 없어요. 예. 내려가지고 의미장의 규정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의미장이란 하나의 상위어 아래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들의 집단을 말한다. 의미장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몸의 의미장.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머리, 팔, 다리, 예, 뭐 몸통, 예, 뭐 머리카락, 손가락, 손가락, 뭐 발가락, 발가락, 예, 어깨, 뭐, 요게 의미장이죠? 그렇죠? 예, 연관되어 있는 거 묶어놓은 것. 자, 그런데 의미장이라는 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묶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묶어놓은 그 안에가 어떻게 서로 의미 관계를 갖는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하이 관계도 가질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또 반의 관계도 가질 수가 있고요. 예, 다의 관계도 가질 수가 있고 예,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을 의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76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까요?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레러는 의미장을 분석하는 목적이 장에 속하는 모든 낱말들을 모으고 장 속의 낱말 상호간 및 상위어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게 의미장의 목적이에요. 의미장 연구의 목적. 레러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의미장을 분석하는 목적이 뭐래요? 장에 속하는 모든 낱말들을 모아요. 일단. 그리고 장 속의 낱말 상호간의 상호간
및 상위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서로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이거를 의미장의 목적이라고, 연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77페이지 볼까요? 예, 보시면 1.1.2 의미장의 기본 구조. 거기 그 첫 번째 줄 아래 보시면 균형형과 분류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줄 끝부분 균형형과 분류형. 1번 균형형, 니은 분류형이 있는데 균형형, 분류형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균형형은 구조의 체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딱 균형적으로 체계가 나와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분류형은 체계적이지 못한 게 분류형이에요. 체계적인 게 균형형, 체계적이지 못한 게 분류형. 자, 균형형 예를 보세요. man, woman, boy, girl. 체계적이죠? 그렇죠? 예. 우리 다뤘던 어덜트나 아니면 그 성에 관련된 걸로 그렇게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 분류형 같은 경우에는 코퍼가 뭐예요? 구리, 리드는 납, 징크는 아연, 골드, 실버 뭐 이런 식으로 광물에 관련된 것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체계가 있나요? 이거는 나열을 시키는 거잖아요. 체계 없이. 이런 것들은 분류형.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균형형부터 살펴볼게요. 균형형은 구조의 긴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구조의 긴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림 1번. 그 동물의 패러다임이 나와 있는데 사람을 보시면 종, 남성, 여성 마이너스 1세대. 말도 종, 남성, 여성 마이너스 1세대 각각 그 다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게 균형형인데 개의 남성 부분이 비어 있죠? 이런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장의 빈자리. 의미장의 빈자리. 그래서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어도 그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빈자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빈자리 나와 있는데 빈자리를 뭐 외래어를 동원해 가지고 채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그 아래줄 보시면 그림 1번 동물의 패러다임의 그 아래줄 어휘 체계의 빈자리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 렉시컬 개비어 어휘 체계의 빈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균형형. 7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2번 고양이와 개의 패러다임. 78페이지에 그림 2번이요. 그렇게 톰캣, 토비, 키튼, 그 다음에 또 비치, 퍼피, 펍 이런 식으로 체계화 지은 게 균형형이고요. 저는 분류형을 볼까요? 아래 분류형은 어휘를 동물명, 식물명, 금속명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구조의 긴밀도는 균형형에 비하여 다소 느슨하다. 그렇게 쭉 보시면 돼요. 저 다음 단락 볼게요. 분류의 유형은 민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민간 분류와 과학적 검증에 기초한 과학적 분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민간 분류가 있고 과학 분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고래 같은 경우에 고래는 포유류 동물이지만 그 같은 줄이에요. 중국어의 경과 독일어의 웰피쉬에서 어와 피쉬를 보면 전통적으로 물고기로 취급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경 보면은 물고기 어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독일어의 웰피쉬 보면 피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 고래 포유류잖아요. 물고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민간 어원을 이렇게 빌려보면은 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물고기로 다 분류를 했겠죠. 했으니까 그런 그 분류형에서는 그런 그 민간 분류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보여주고요. 자, 다음에 의미 분야형을 볼게요. 의미 분야형. 의미 분야형은 균형형과 분류형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구조의 긴밀도 역시 중간 정도다. 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형인데 그런 걸 갖다가 좀 몇 개를 모아가지고 체계화 시킬 수 있으면 의미 분야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균형형은 그 전체가 다 체계화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분류형은 그냥 나열만 하는 것인데 의미 분야형은 나열하는 거를 체계화시킨 것. 나열한 걸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개 모아가지고 체계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의미 분야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2번 예를 보시면은 쥐다, 잡다, 들다, 밀다, 놓다, 당기다, 주무르다, 예, 뭐 등등 이렇게 손동작에 대한 의미장이 나와 있네요. 이번에 손동작. 근데 그 아래줄 보시면 여기에 절단 동작이라는 기준을 세우면 끈다, 찢다, 째다, 자르다, 가위질하다, 베다, 썰다 등이 소속된다. 자, 그다음에 회전 동작이라는 기준을 세우면 젓다, 돌리다, 굴리다, 뒤집다, 감다, 굽히다, 휘다, 비틀다, 죄다 예, 등이 소속된다. 예. 그래서 일단은 2번 같이 그렇게 나열로 쭉 모아놨는데 여기에서 몇 개로 체계화시켰어요. 지금 절단 동작, 회전 동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거 정도가 의미 분야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1.2 장이론의 배경. 예, 1.2.1 훔볼트. 장이론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훔볼트가 나오고 수시르가 나오고요. 계열적 장이론의 트리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스겔바가 나오고 결합적 장이론의 포르제이가 나오고 통합적 장이론의 코세리우가 나오고 예. 자, 장이론을 좀 발전시킨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훔볼트는 79페이지 돌아오셔서 장이론의 근원은 훔볼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일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언어의 다름은 곧 세계관의 다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의미장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에. 예, 그래서 80페이지 보시면 그림 3번 나와 있죠. 외부 대상 세계의 사물을 중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언어 공동체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중간 세계를 통해서. 예. 자, 저기 여러분 무지개색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5개로 알고 있는 나라도 꽤 있어요. 예, 그거 뭘 통해 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예,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에 섞여 있는 색깔도 엄청 많아요. 7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더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미를 먹는 것이냐 먹지 않는 것이냐.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저기 번데기도 먹는 것이냐 먹지 않는 것이냐.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외부 대상의 세계를 우리 머릿속에서 걸러서 보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간 세계, 우리 머릿속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개가 이게 저 이번에 무한도전 보니까 돌고래는 각 지역마다 다른 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범고래들이. 돌고래나 범고래들이. 예,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양에 있는 게 바우와우로 짓고 한국에 있는 게 멍멍이라고 짓진 않잖아요. 예? 그 어떤 걸 통해서 이해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체계를 통해서 이해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체계가 멍멍이라고 이해를 시키니까 우리가 멍멍이라고 들리는 거고 사실상은 바우와우라는 머리 체계가 언어 체계가 더 쉬우니까 그 언어 체계를 통해서 들으니까 바우와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중간 세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중간 세계를 의미장이라고 또 파악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말을 한 거예요. 훔볼트는. 그래서 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체계, 추상적인 의미장, 그게 각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언어마다 다르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니까 그런 중간 세계가 바로 의미장의 그 시초가 되는 거죠. 이론의 시초가 되는 거고. 자, 다음에 1.2.2 소시를 볼게요. 자, 소시르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열 결합 관계를 얘기했어요. 제가 소시를 저번에 설명했었죠.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를 얘기했었다고. 계열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해서 철수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것, 밥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것, 예, 그렇게 같은 비중에 있는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열 관계라고 그랬고, 결합 관계는 앞뒤에 결합하는 관계, 앞뒤에 있는 관계가 결합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의미장을 이게 의미장이 어떻게 그게 되느냐면 적용이 되느냐면 이렇게 모은 거 있죠? 이렇게 모은 거는 계열적 관계예요, 결합적 관계예요. 이건 계열적 관계예요. 계열적 관계. 결합적 관계 그걸 해볼까요? 결합적 관계는 자 이렇게 놓고 먹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예요? 먹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빵, 밥, 또 예, 또 국수, 예, 예, 짜장면. 자장면하고 짜장면 둘 다 표주는 거 아시죠? 예, 뭐 짬뽕 뭐 등등, 뭐 탕수육 뭐 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예. 요런 게
결합적 관계의 의미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열적 관계의 의미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계열적 관계의 의미장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결합적 관계의 의미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먹다의 목적어. 이렇게 놓으면은 결합적 관계의 의미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소시르가 또 나온 거예요. 소시르가 계열적, 결합적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계열적 관계의 의미장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결합적 관계의 의미장도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소시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소시르는 1916년 이게 그 일반 언어학강이라는 책이 나온 해예요. 소시르 1916년은 언어의 모든 층위에서 체계란 한정된 조합의 원리에 따라서 결합적 축으로 배열된 계열적 선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는 곧 언어 사항이 발화의 연쇄 위에 계기적으로 나타나는 결합적 관계와 발화의 연쇄 위에서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계열적 관계를 뜻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예, 라고 그랬으면 머리하고 팔은 배타적 관계예요. 머리가 나오면 팔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팔이 나오면 머리가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계열적 관계는 배타적 관계를 가져요. 배타적 관계를 갖는 계열적 관계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언어 사항이 발화의 연쇄 위에 발화의 연쇄 쭉 이어진 것 위에 계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결합적 관계와 발화의 연쇄 위에서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계열적 관계를 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의미장이 두 개로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만 들고 끝내도록 할게요. 거기 아래줄 보세요. 예컨대 따뜻하다의 의미는 덥다, 서늘하다, 춥다 등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지 않고는 불분명하며 소라는 구체적인 명사의 의미도 송아지의 말과 같은 체계 속에서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따뜻하다, 소 등의 의미가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조의 그물 속의 한 점이기 때문이다. 이게 계열적 관계의 예예요. 계열적 관계의 의미장의 예. 자, 결합적 관계 볼까요? 결합적 관계 80페이지 제일 밑에 줄. 자, 결합적 관계에서 영어의 푸도는 우리말의 모자를 쓰다, 입다, 신다로 나누어짐과 같다. 예. 그래서 푸돈이라고 같이 씁니다만 예. 모자에 관련돼서는 쓰다라고 그러고 옷에 관련해서는 입다라고 그러고 신에 관해서는 신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앞뒤 관계, 결합적 관계에 의해서 의미장을 또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적 관계의 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